청와대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를 이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나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그런 만큼 잠시 뒤에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청와대에서 회동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시작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이미 일단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자 중재위 우리 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일본은 오늘도 보니까 오늘 밤까지 기다리겠다 공개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명히 안 하고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 일단은 뭐 시간 벌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3국 중재위 요구는 저희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엄격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정 간섭성의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안 간다. 뭐 3국 중재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번 꼴대를 옮겼죠. 처음에 이제 개인 간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수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꼴대를 옮겨서 다시 이제 3국 중재위를 제안한 건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좀 깔끔하게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고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될 문제는 물론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주장은 할 수 없겠지만 21일 이후에 충분하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 정부가 너무 나가지 말고 이 문제는 21세기 이 국가 대 국가의 외교의 문제이고 또 20세기에 있었던 아픈 역사상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굳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짊어지고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좀 우습게 여기고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좀 가볍게 여겨서 생긴 문제라면 이제라도 좀 사안의 그 본질을 좀 바로 보고요. 일본 정부 또 아베 정권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자정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기다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뭔가 이유를 만들기 위한 걸로도 보이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양국 정부가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오늘이죠. 18일이니까 말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치킨 게임으로 가면 이 치킨 게임의 특징이 누가 먼저 내려오면 그 파국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려온 측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극단으로 지금 치닫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확답을 하지 않으면 아마 2차 보복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나름대로 물밑에서 상당히 치열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이 개진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본이 어떤 나라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이라면 빌미를 잡히면 안 됩니다. 이게 국제 정치에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신뢰와 명분을 어떻게 하면 찾느냐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등의 당사자는 우리나라, 일본인데 미국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인 거죠. 일본의 경제 침략 정도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테고. 미국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스티렐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이슈에 관여한다. 반갑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게 편의 생각하세요? 문제가 아니죠. 예. 이거는 근본의 문제이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1965년도에 있었던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개인의 피해를 그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건 강제징용 노동자가 일본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제기한 거고 그것을 한국 그 재판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런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예.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맞다라고 얘기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방법을 바꾼 번복했다가,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문제가 있고 뭐 일반 출력이 예, 꺼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도 또 바꾸고 3단계 지금 바꿔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아베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지금 예. 문매를 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틸웰 차관보가 얘기한 것은 일본이 침략을 통해 경제 침략을 통해서 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일본과 있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을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예.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일본에 대한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과 대화를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그런데 지금 차관보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정부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우리에겐 좀 긍정적 맞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로 긍정적으로 보면 봐야 되는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외교, 그러니까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닙니다. 21세기에 OECD 12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일본은 나름대로 선진 국가로서 그동안 침략했던 식민지를 삼았던 많은 국가들에게 배보상을 통해서 예. 본인들이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관점을 놓고 보면 예. 일본의 제재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다.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질문이 미국, 예. 스틸웰 차관보 얘기를 하셨잖아요. 열심히 그 관여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중재를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재를 한다 해도 이게 문제입니다. 중재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조정을 하고 무슨 대화를 중간에서 견인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중재를 한다는 거는 자, 결론 A라는 나라, 내려주겠다는 거죠. B라는 나라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겠으니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재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예. 미국은 한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여태껏 누구의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미일 동맹도 중요하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한일 간의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뭐 결의안 하나가 통과됐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돼야 되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소위 이제 뭐 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물품이 뭐 한국을 통해서 밀반출됐다라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다자기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라고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라라는 예,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 기본 원인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즉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를 하라. 근데 제소를 하는데 사실은 왜 과거에 중국이 사드 때문에 우리한테 경제 보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제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한국 정부가.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하고 앞으로도 경제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경제 문제로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WTO에 제소를 하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단초라고 하는 청구권 협정 있잖아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을 했고요. 70년대 중반에 일부 이제 소위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갔습니다. 예. 즉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당시 한국 정부가 했는데 부족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 부분과 관련한 민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간위원회에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당시 민간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문제를 또 지금 얘기하냐면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강제 병탄한 제국주의적 행위가 반인도적인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또 남겨놨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3국 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나라들 제국주의 침탈 안 했었어요? 이게 국제정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연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가 과연 일본에게 우리가 오히려 빌미를 준 것이 아닌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 강제징용 문제 외에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위안부, 예. 원폭 피해자, 사할린. 제외시켰죠. 예, 그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의 경우에는 그 민관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미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배상도 정리가 된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네. 요새 그 민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신문에 인터뷰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이 그렇게 졸렬하고 편파적이라면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빌미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이 어쨌든 지금 저희는 현상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컵이 깨질 건지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뭐 야당에서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그분은 굉장히 친일적이다. 예. 내지는 우리가 반민특위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의혹에 예. 휩쓸릴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 조선일보가 일본판에서 그러니까 국내판에서 나온 제목과 일본판에서의 제목이 매우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무슨 할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톤의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 의혹으로 보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죠.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빌미는 침탈한 나라가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면 일본도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식민지 많은 피해 국가들이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들이 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반일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도 전개하자 또는 판매 일본 중단도 하고. 여행도 가지 말자라고 네. 얘기하고 자발적으로 슈퍼마켓에서는 일본 물건을 판매조차도 안 하는 예.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정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수많은 수탈이 있었고 그 수탈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와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안부와 그다음에 강제징용 당했던 이분들에 대한 것인데요. 2005년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예, 예. 여기서 나왔던 얘기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꾸 사안을 이렇게 꼬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본은 강자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을 고개 숙이자, 일본이 고개 숙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전에 친일파들이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지 더도 덜도 뭐 사족을 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기 MB 정부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독도를 방문한 예. 해프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직전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가 예. 소위 일본의 북방도서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저렇게 메드베데프는 그 소위 러시아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북방도서도 방문하는데 한국의 대통령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MB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틀어졌어요. 물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 건 한일 갈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야당이 그다음엔 또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왜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느냐고 비판을 해요.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이 많은 일본 전문가라든지 또는 외교의 소위 일본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정부의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섣부른 또는 그러한 어떤 빌미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결국 경제 제재가 와서 결국 경제 전문가들이 예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의 궁극적 피해자는 한국인들이 될 것이다. 단순히 그 부품 3가지를 해가지고 삼성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국 경제에 고용이라든지 투자,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강제징용 문제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위안부라든지 또는 사할린이라든지 또는 원폭 피해자하고는 다른 부분임을 좀 전략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건 누가 터치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요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그 의병을 왜 조선시대 말에 의병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고종을 비롯하여 소위 국가의 엘리트가 국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는 민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위정척사도 부르짖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을 해갖고 지금 중요한 건 정권의 이익이 아니에요. 국가의 실리와 명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 그럼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계속 가가지고 뒷설거지는 삼성의 이재용 하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 당시 65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어떤 회의를 했고 이걸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큰 소리하고 오히려 이런 경제 제재와 같은 막 나가는 행동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서 나중에 일본을 극일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긴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다라는 거는 공감하는데 해결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일의 문제 또는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의 수치가 6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또는 스피커 역할을 하거나 또는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앞장서서 예. 일본 정부를 보호하고 마치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렇게 한일 갈등이나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 소위 남남 갈등을 네.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 오래 못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있으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것 예. 자체도 그것을 반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교안 대표가 1대1로 만나지 만나자고 그 외에 했었다가. 야당 대표들하고 섞어서 만나지는 않겠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쇼하지 않겠다, 사진 찍지 않겠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만남을 제안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여론의 흐름이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을 복잡하게 하지만 예.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 일본 기업이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 일본 기업에 피해받을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기업을 대변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침략을 해오고 또 제3중재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삼국 중재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미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꾸 이제 꼴대를 옮겨가면서 이 예.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이 얘기를 옮겨가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예. 이 문제만큼은 힘을 실어주고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 그다음에 일본 정권에서 하는 것처럼 나쁘지만 그 일본이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반면교사 저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더 이상 중한번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단지 그 지금 이제 그 정권이 소위 그 대일 그 뭐라 그럴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모두 그 친일 토착 외구 세력으로 예. 몰면서 이걸 반일 감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산시켜서 정치적으로 또는 내년 총선에 어떤 이익을 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과거가 있는 나라라면 적어도 역사 전쟁과 관련해서 그 역사를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은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서 적어도 유권자들이 하는 비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죽하면 이게 그렇게 잘못됐는데 왜 노무현 정부에서 수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거꾸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보고 당신 이거 보상하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은?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본이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예.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을 하는 건 다시는 할 수 없게끔 이번에 잘 마무리를 네, 바로 줘야 잡아야 된다. 예, 이건 된다. 모든 네, 네. 국민들이 아마 다 공감할 것 그거는 같습니다. 공감하는 문제죠. 제가 예.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예. 외부의 이런 어떤 압박이 오면 내부는 결속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아마 곧 만날 것 같은데요. 분위기를 오늘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이 안 들어왔는데. 사무총장들이 실무적으로 만나서 오전에, 예. 적어도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을 때 합의문 정도가 나왔으면 하는 논의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시부터도 다시 만나서 예. 논의를 했을 텐데요. 지금 네. 결과가 합의문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속보로 안 뜨는 거 보니까 예. 얘기가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의제 설정이 예,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또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예. 추경안에 대해서 재해 추경부터 먼저 합의자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국정조사를 예. 걸고 넘어졌고 이번엔 또 회의만을 걸고 넘어지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합의문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예. 대한 해임 건의안을 선처리를 해야 된다는 예.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합의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라고 예상하는 하니까 일단. 예 그래서 일단은 합의문은 지금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겠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문제에서만큼은 뭐 사후에 공동 합의문이라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던데. 글쎄 뭐 여러 예.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갈등 요소가 있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지금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초당적인 합의문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전혀 그 경제 이슈, 쟁점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예. 그런 어떤 그 문제 제기, 그리고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물자 반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구석에 몰아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당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합의문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일 간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건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 집권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물 밑에서 상당히 그 유연한 방향의 외교적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정권의 자존심, 정권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실리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정치인들은 뭐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든 말든 정부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외교적으로 과거의 1대1이 아니라 뭐 지금 그래서 뭐 1대 알파 내지는 1대1 알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 G1 인사로 알려진 그 총리를 예. 그 외교의 투탑으로 해가지고 좀 활용해서 이 문제를 지금 그 완화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체면을 우리가 그 국가적인 권위를 차리면서 어떻게 하면 출구를 모색해 나갈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저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데뷔 전이도 사실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당연히 대승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의미도 아주 큰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글쎄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황교안 대표가 1대1 만나자고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어쨌든 네. 1년 4개월 만에 여야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만나시는데요. 어저께 아마 페이스북에 글을 미리 본인이 어떤 얘기를 네.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면서 나왔던 그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 무대였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지금 그 무역 제재는 잘못된 것이고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한 줄 나오고요. 나머지 여러 말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99% 정도 할애해서 나오면 공동 이제 뭐 합의문이 안 되면 공동 발표문이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홍보의 장으로 삼을 텐데, 근데 국민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이런 침략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 침략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해난다면 그것을 합의하지 않은 정치 세력에 대해선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시각이 4시 한 2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여양 5당 대표가 청와대 입장을 했고 이제 잠시 후면은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희 회동 시작하면 모두 발언에서 좀 오늘 무슨 이야기 나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황교안 대표 데뷔 전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일본과 관련해서 예.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정부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제시하는 뭐 데뷔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많이 거는 할 너무 것 자연스러운 같죠. 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 저희가 계속 지금 참 조금씩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도 어쩌면은 결국 또 6월도 넘어가서 7월 국회 다시 열어서 해결 좀 처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남았지만 뭔가 오늘 기막힌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18, 19 양일 열어서 예. 그 회의만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선 회의만 후 추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약속 위반이죠. 그러니까 추경안은 제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다라고 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가지고 국정조사 요구를 하다가 또 해임 건의안까지 간 거잖아요. 예.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 국방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정조사를 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책과 그다음에 사과와 그다음에 그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 왔는데 지금 천안함 때도 국정조사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이 국방 영역에 대한 것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경계 태세가
제대로 안 돼서 국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일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부대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것도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부대 안에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방부는 다른 장관하고도 다르게 대외적인 것도 있고 또 북한과의 관련성도 있는 거고 그 나름대로 권위도 좀 존중해 줘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정도 비판과 그다음에 사후 대책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과도하게 수단으로 삼는 정쟁의 수단, 예. 정략적 도구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추경안이 그 지금 역대 정부의 이 처리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재해 추경 빨리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불구하고 지금 86일을 넘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표결 자체를 막는 건 좀 너무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예. 바른미래당에서도 강력히 지금 그 해임 건의안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 장관의 존재 이유는 적어도 그 북한에 대한 또 주변 사강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무슨 지금 뭐 경계의 소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조작 의혹 또 허위 자수 사건 정말 어떻게 그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 산하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장관 취임한 지 한 10개월 됐습니까? 네. 근데 10번이 넘는 사과. 거기다가 또 6.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지어는 뭐 김원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은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주고 본인 스스로가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 책임은 통감하는데 인사권자의 그 인사는 인사권자의 문제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한다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추경과 네. 관련해서도 단순히 추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국은 야권의 협조를 얻어서 통합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려면 여기는 사실 아까 황교안 대표의 데뷔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대통령이 영양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역량.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주권장 예.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국방과 관련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야권의 협조 그리고 국민의 통합 그리고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기소침돼 있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혁파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큰 결단을 지금 요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는 정말로 그 야권의 예. 협조를 얻고 또 그 사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를 일본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인 만큼 그런 결단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래지향적인 대야 자세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일본 덕분에 전 전화위복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황교안 대표와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시 들으신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따로 들은 건 없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게 1대1 할까요? 그럴까요? 6시면 식사 시간인데요, 그 뒤가? 또 바쁘니까 다들 또 국회 가셔서 브리핑도 아니, 하셔야 2시간으로 예정됐다고 해도 예. 2시간 안에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길어질 보기 때문에 뭐 또 대통령께서 워낙에 그 소통이나 예.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를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절반 나머지 정도? 예. 야당 대표들의 공감과 일본을 대하는 그런 시각이 일치하는데 한교안 대표만 조금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면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
오당 대표 만난 후에 1대1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어떤 초당적인 협력의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 그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무자비한 경제 제재 조처라든지 또 이제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차 예. 조처를. 그리고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전략 물자와 관련한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강제징용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 내에서 또는 집권당 내에서 무슨 그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다수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불러서 기묘한 얘기를 좀 더 나누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면 제가 볼 때 대통령 지지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보수 쪽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전 투구를 하는 여야 인사들도 뭔가 힘을 모으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 보여줍니까?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면 아마 저희가 그 만나는 장면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잠깐 이거 한 가지만 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선진화법에서 이제 예. 그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에 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입장에 그것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야 그 사실은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사당 원내대표 사인할 때도 나경원 대표와 홍영표 대표가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예. 진행한다라고 합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법 논의도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다라는 거고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이제 그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거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심상정 전 위원장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적임자로 홍영표 의원을 삼고초려해서 어저께 이인영 현 원내대표가 홍영표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전 11시에 했는데 선거법도 중요하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 연령 인하 등 다양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빨리 가동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끌어내야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 1년여 동안의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 원내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위원들하고도 논의를 모아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개특위로 결정을 하기까지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만큼 고민이 깊었구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개특위가 물 건너갈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사개특위를 맡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의당과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또는 어차피 지금 정개특위에서 그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에 사개특위 법안을 처리하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예상한 대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이제 맡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이제 8월까지 연장은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 문제가 전속력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막상 국회 내에서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평화당 내의 현직 의원들도 이 지금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위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는 주장이 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의당의 그 협조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이제 국정을 운영했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을 이제 펴 나가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혹시 사법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던 그간의 목소리는 뭐 모르실 바는 않을 거고 민주당 분들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저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그 본인의 소신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 조직을 추스려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공수처 문제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것은 국민 여론의 그 추이와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들이 반대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그 반대하는데 참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결국 집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법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재 시점에서 맞추어서 비례성과 그다음에 그 이 차별의 문제를 없애고 소수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제도를 개편을 가야 된다라면 맞물려서 사법개혁을 위한 그 제도 개선도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이때 충분하게 논의해서 저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다. 뭐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라가 아니고요. 반드시 돼야지만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역시 사개특위의 동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떤 전략으로 임하느냐를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의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 과연 그러한 그 잘못된 구도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뭐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간에 검찰이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에서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원안이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 최후의 인권의 보루로서의 어떤 그 검찰의 어떤 그 지위를 제대로 이제 그 정립하고 검경 간의 어떤 그런 그 권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피의자의 그 인권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법안에 제대로 담고 있는가.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 그 인사권에 따라서 공수처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수처 법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가 올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소위 그 이제 사개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논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강론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고 결국 개혁이라는 거는 자기 걸 내려놓는 게 개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혁한다 해도 자기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 권한을 내려놓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정치 권력의 그 기득권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가장 원론적인 문제지만 그런 논의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만들어서 결국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려놓을 거라면 제대로 된 법안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안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손질을 좀 봐야 된다. 손질을 많이 봐야 합니다. 많이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확인을 아직 못해서요. 잠시 지금 주제를 좀 바꿨었는데 다시 돌아가 보시죠. 대통령과 아마 5당 대표들이 지금 만나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외교 라인 전면 교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도 그럼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대한 교체는 결국은 경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그야말로 극우성, 그다음에 그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목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일본 내의 경제 큰 그림이 거기에 있는 그 거군요. 판단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교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뭐 수차례에 걸쳐서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시시때때로 했지만 예. 지금 시기에 또 청와대 가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본 스피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야당 대표가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을 어떻게 방어해낼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의 그런 침략을 제어해낼 것이냐라는 이유로 한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오늘 그 자리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앞서 이야기를 좀 네. 해주셨고요. 네. 외교 라인을 지금 시점에서 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외교 라인을 교체한다 해서 예. 한일 관계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강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의 제재 조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재 조처가 나오니까 갑자기 연구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외교부 예. 장관이. 그러다가 정말 상황이 완전히 급박해진 상황에서는 아프리카 순방을 떠났죠. 강경화죠.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이 나왔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바꿔가지고 정말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일본 전문가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본 앞에서 스피커로 바꿨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건 한일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의 그 외교부가 보여준 기강 회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결국은 끝까지 쓰다가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고 놔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소문까지 나왔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없는 것이고 그만큼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야당의 고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통령이 지금 5당 대표와 만나는데 사실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딜러리 뭐 이런 얘기 했던 건 분명하게 지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한국당 대표들 보면 딜러리 거기 가서 왜 서냐 우리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지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만남이 성사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다른 야당 대표들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근데 유독히 이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의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한교안 대표 얘기가 옳거나 뭐 그 확실한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존중받고 있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존중받고 저는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도 집권을 위해서 또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고 비판을 할 때는 정확히 이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는데요. 최근에 네.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외교도 엉망이고 뭐 경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이것은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그러나 실리를 채택하는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과 그다음 집권 여당, 그다음 청와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추경안도 3천억 원 더 편성해서 투입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의 동향이라던가 아니면 외교적 노력이라던가 정부의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정돈해 가니까 여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물론 뭐
잘못되거나 비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겠죠, 저희도.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일이 잘못된 것으로 비롯된 것, 예.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전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에서 완강히 반대를 했다. 아마 일본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반대해서 제가 한국당 소속됐을까요? 소속이 아니고 예, 지금 그건 황교안 대표와 무슨 예. 지금 그런 정보를 걸 전혀 소통하는 아니죠. 사이가 예. 아니라서 어떤 생각이나 무슨 내용인지는 좀 추측을 해주실 모르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합의문의 한일 관계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많은 민생 그 대장정의 결과로 뭔가를 더 그 삽입하려고 연계를 그러는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계는 아니지만 포함을 시키려고 이것도 넣고 그러는데 이것도 넣고.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집권당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실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정권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요. 야당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야당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1야당의 경우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민심이 더 이제 그 화가 나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마치 또 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야당의 태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지금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나왔지만 예. 황교안 대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 갈등 요소가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예. 저는 덧붙이면 이제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 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고 아마 예.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촉구 결의안이 나오면 그거보다 못하거나 그거보다 낮아지는 차원으로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그러진 만나는 않겠죠. 것은 안 맞다라고 보는데 네. 불행하게도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부랴부랴 어쨌든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을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해놨지만 일본 정부의 지금 스탠스, 대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이런 그 정치권의 흐름이나 동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예. 오늘 18일 자정까지 그 아까 얘기했던 삼국 중재위원회에 예. 대해서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합리적이라면 미국 차관보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향적으로 합의문에 그 동의를 구하면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18일 자정까지 일본 정부가 지켜보겠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합의문 내는 것에는 좀 쉽지 않은 것 아니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번지 방송 중에 이 회동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